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제3장이죠.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라는 제목은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죠. 세상의 조화들. 세상의 조화들, 이게 영어로는 The Harmonie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모니라는 표현을 따온 것 같아요. 케플러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행성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참 어려웠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법칙이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의 조화들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죠. 케플러 제3법칙. 네, 이거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네, 절대 모르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고 해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플러는 자기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뉴턴한테 가서 중력 또는 만류 인력의 개념이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 칼 세이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그 유명한 만류 인력의 법칙, 이게 사실은 케플러가 먼저 발견한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케플러는 이 우주상의 모든 행성과 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의 궤도 운동, 이 궤도 운동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법칙이라는 거는 패턴이 있는 것이고 또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법칙이 있다면 그 현상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측정 가능하다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공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케플러 덕분에 인류사 최초로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서 신비주의를 배제할 수 있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이 책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역사의 한 꼭지점에 서서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다 라고 단언했다 라는 거죠. 자, 물리학은 지상의 법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이 천상에서도 적용이 되더라, 똑같이 적용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건 다름 아닌 물리학의 일부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케플러가 발견을 해냈으니까 이 책의 저자 칼 세이건 본인도 천문학자인데 얼마나 이 케플러가 존경스러웠을까, 네,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케플러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 가득히 담아서 이 책 코스모스의 제2장의 제목을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라고 지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케플러 덕분에 인류사 최초로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서 신비주의를 배제할 수 있었다. 대단한 거죠. 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돋았습니다. 케플러는 1571년에 태어났죠. 그럼 도대체 그 이전엔 어땠길래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쓸까? 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 책에서,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찾아낸 설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점성술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문학을
신의 영역에 있는 학문으로 생각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점성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별점을 보는 거죠. 별점.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왕조 그리고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기누설, 네, 그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었죠. 그 맥락인 거예요. 자, 근데 고대 사회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케플러의 말년을 봐도 케플러는 별점을 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네, 말년이 좀 불운했어요. 이 책 보면 케플러의 일생을 간략하게 읊고 있는데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말년은 상당히 불운했던 것 같아요. 재정이 다 끊어지고 나선 결국에는 별점을 쳐서 먹고 살았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뉴턴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풍미하던 미신을 완전히 멀리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뉴턴이요. 그리고 신비주의와 자주 접촉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뭐 요즘도 점성술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요? 뭐 특히 미국에선 신문에 점성술 칼럼이 매일 아침마다 실린다라고 칼 세이건은 이야기하죠. 너는 쌍둥이 자리니까 오늘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매일같이 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책은 198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신문에서는 항상 점성술 관련 칼럼이 실렸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 요즘에는 신문에서 이런 칼럼 찾아보긴 사실 힘들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점성술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를 따지잖아요. 별자리 따져서 궁합도 점을 쳐보고 또 본인의 운명도 점을 쳐보고 이러잖아요. 점성술이 아직까지 우리 생활 속에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케플러 이전엔 천문학이 어떤 모습이었었길래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문학은 점성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천문학을 신의 영역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천사와 악마가 사는 곳이고 신의 손이 영롱한 행성의 천구를 돌리는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천동설을 믿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중세 암흑시대 교회의 지지를 받게 되죠. 네,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 칼 세이건의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점성술이 득세했고 또 천문학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며 게다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간주하는 바람에 이 천문학은 그 발전이 참 많이 더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신과 신비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케플러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뉴턴이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법칙이 사실은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라는 말을 한 거죠. 천문학은 수학이고 물리학일 뿐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케플러나 뉴턴도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그 대목을 천천히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아마도 점성술도 상당한 과학적인 추론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점성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뉴턴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뉴턴도 신비주의를 완전히 배격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자, 뉴턴은 1663년에 당시 뉴턴이 20살입니다. 그때 어느 박람회에 갔다가 점성술 책을 한 권 구입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씌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샀다고 하죠. 이걸 읽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면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삼각법을 몰랐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뉴턴은 삼각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하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삼각법을 보다 보니까 기하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2년 뒤에 뉴턴은 미적분학을 발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점성술 역시도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점성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삼각법을 알 필요가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성술은 과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칼세근의 해석대로라면 점성술 덕분에 뉴턴에 의해서 미적분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고등학생들은 뉴턴 때문에 수학 시간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미적분. 그런데 덕분에 과학은 발전했다. 네, 이건 사실인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별점을 보고 나서 넌 오늘 이거 좀 조심해. 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쳐도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요즘에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만큼 이젠 하늘을 미신과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늘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따지고 보면 케플러 덕분이다, 네, 더 나아가서 뉴턴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에서 법칙을 찾아내고 그 법칙이 지상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적용된다, 똑같이 적용된다 라는 걸 발견해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달에 인간을 보내고 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고 별점 칼럼을 찾아서 읽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는 코스모스 제 4장이죠. 천국과 지옥 편을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